소연아, 제발 용서해줘. 소주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투명한 소주가 진태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의 얼굴을, 목을, 비싼 양복을 적시며 흘러내렸죠. 30년 전 이 남자가 제 머리 위로 김치 국물을 쏟아부었을 때 그 느낌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박진태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학교 복도에서 저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하던 바로 그 남자였죠. 거지는 바닥에 기어야지. 라고 말하며 웃던 그 남자가 지금 제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숨소리마저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10명이 넘는 동창생들이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진태야.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30년 전 기억나? 너가 내 머리에 김치 국물을 부었던 그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그날 너는 웃었어. 그리고 나는 울었지. 저의 옆에 명품 수트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이었죠. 제 딸의 남편 강현우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현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재킷을 살며시 걸쳐주었죠. 저는 텅 빈 소주병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아, 현우야. 이제 다 끝났어. 그리고 진태를 내려다봤습니다. 소주에 젖어 비참한 모습으로 바닥에 무릎 꿇은 그를요. 진태야, 이제야 알겠니? 제 목소리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함만 있었죠. 진짜 복수는 누군가를 망치는 게 아니야. 그냥 잘 사는 거야. 행복하게 사는 거지. 동창회장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30년 전 김치 국물을 뒤집어 쓰고 울며 교실을 나섰던 그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여기 성공한 사업가이자 평범하고 행복한 박소연이 있을 뿐이었죠. 이 이야기는 훨씬 더 오래전 한 고아 소녀의 눈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제 이름은 박소연입니다. 부모님 얼굴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고아원 앞에 버려졌다고 하더군요. 원장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연아, 너는 하늘이 준 선물이야. 너가 왜 여기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세상은 달랐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고아원 근처 학교에 다녔고 친구들도 제 사정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고등학교부터였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명문고등학교에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적만큼은 자신 있었거든요. 하지만 첫날부터 알았죠. 제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요. 아이들은 모두 깨끗한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구두도 반짝반짝 빛났고요. 가방도 유명 브랜드였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물려받은 헌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3년 동안 입어서 소매와 밑단이 해진 교복이었죠. 야, 쟤 좀 봐. 교복 왜 저래? 첫날 복도에서 들린 속삭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죠. 저는 맨 뒤 구석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옆자리는 김지연이라는 아이였죠. 첫인상은 괜찮았어요. 예쁘고 밝아 보였으니까요. 안녕, 나는 김지연이야. 응, 나는 박소연이야. 잘 부탁해.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화려한 도시락 가방에서 나온 음식들은 레스토랑 음식처럼 예뻤죠. 저는 가방에서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를 꺼냈습니다. 너 그것만 먹어? 지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응, 나는 이게 편해서. 그것만 먹으면 배고플 것 같은데?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제가 매일 같은 옷을 입고 온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교복은 하나뿐이었고 속옷도 2벌밖에 없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면 매일 손빨래를 해야 했죠. 야, 쟤 매일 같은 양말 신는 거 아니야? 헐, 진짜네. 냄새 나겠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들리는 속삭임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고개를 숙이고 다녔죠. 한 달이 지나자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동자는 박진태였습니다. 일진대장이었죠.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아서 아이들이 모두 무서워했습니다. 야, 거지? 어느 날 복도에서 진태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 했죠. 야, 너 불렀잖아. 진태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는 멈춰설 수밖에 없었어요. 뭐야? 너 점심 도시락 없지? 우리 반찬 남은 거 줄까? 대신 조건이 있어. 우리한테 절해. 뭐? 절 4번 사방으로. 그럼 밥 줄게. 주변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이씨, 개무시하네? 그때부터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진태는 자기 도시락에서 김치 몇 조각을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자, 먹어. 거지는 땅에서 먹어야지. 그날 저는 교실로 돌아가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어요. 모두가 저를 피했죠. 고등학교 2학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16살 생일이었죠. 고아원에서는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지만 학교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또 삼각김밥 하나로 점심을 때우고 있었죠. 그때 진태와 그 무리가 다가왔습니다. 야, 소연아, 오늘 특식 먹을래? 괜찮아. 아니야, 우리가 특별히 준비했어.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어요. 진태의 친구들이 제 주변을 둘러쌌거든요. 자, 받아. 진태가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김치 국물을 제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차갑고 매운 국물이 머리부터 얼굴, 목, 교복까지 흠뻑 적셨습니다. 매운 냄새가 코를 찔렀죠. 눈이 따가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하하하, 대박. 쟤 완전 김치녀네. 냄새 개쩐다. 교실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두 저를 보고 웃었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야, 우냐? 너 이 오빠한테 애교 좀 부려봐. 그러면 내가 매일 고기 반찬 줄게. 진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키득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비참했어요. 김치 국물이 얼굴과 머리카락에 범벅이 되어 있었고 교복은 붉은 얼룩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 물로 씻어냈지만 냄새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수업 내내 아이들은 코를 막으며 수군거렸죠. 선생님, 여기 냄새 너무 나요. 창문 좀 열어주세요. 선생님은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저 창문만 활짝 열었을 뿐이죠. 그날 저녁 고아원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이 지옥에서 벗어나겠다고요. 고등학교 3년은 지옥이었습니다. 진태무리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어요. 책상에 거지라고 낙서가 되어 있기도 했고 가방이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체육 시간에 제 운동화가 없어진 적도 있었죠. 나중에 화장실 변기에서 찾았습니다. 젖어서 쓸 수 없었어요. 맨발로 운동장을 뛰어야 했습니다. 야, 쟤 맨발이야. 진짜 거지네? 거지. 아이들의 놀림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그리고 공부했습니다. 밤낮 없이 공부했죠. 고아원에 돌아가면 새벽 2시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걱정하셨어요.
소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우선이야. 괜찮아요. 전 이렇게라도 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기서 벗어난다니? 네, 이 가난에서요. 이 무시에서요. 원장 선생님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죠. 성적은 계속 전교 1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저를 비우는 재료가 되었어요. 야, 너 그렇게 공부해서 뭐 될 건데? 나중에 내 밑에서 발이나 닦아. 1시간에 1,000원은 줘야 될걸? 그래야 삼각김밥 사 먹지.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고3 가을 수능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서울의 명문대를 목표로 했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수능 당일 진태가 시험장 입구에서 저를 막아섰습니다. 야, 너 대학 갈 돈은 있냐? 네 주제에 무슨 대학이야? 비켜줘. 고학년이 재수없게. 저는 진태를 밀치고 시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최선을 다했죠. 결과는 전국 상위 1%였습니다. 서울대학교 합격, 전액 장학금이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원장 선생님이 울었습니다. 소연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저도 울었습니다. 기쁘기보다는 안도감이었어요. 드디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죠. 졸업식 날 진태가 다가왔습니다. 아, 이 거진형 괴롭히는 재미로 살았는데 이제 무슨 낙으로 사나? 진태는 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끝까지 저를 조롱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태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야, 너 나 좋아하냐? 뭐? 미쳤냐? 아니면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많아? 난 너한테 손톱만큼도 관심 없는데. 내가 성공하는 걸 지켜봐. 너는 평생 여기 머물러 있겠지만. 진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서서 학교를 나왔죠.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기숙사에 짐을 풀면서 새로운 시작이라고 다짐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장학금으로 등록금은 해결했지만 생활비가 문제였어요. 기숙사비, 식비, 책값, 모든 게 돈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였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하고 아침 9시 수업에 들어갔죠. 잠은 오후 시간에 쪼개서 잤습니다. 힘들었지만 고등학교 시절보다는 나았어요. 최소한 여기선 아무도 저를 거지라고 부르지 않았으니까요. 대학 친구들은 착했습니다. 특히 경영학과 동기 수진이는 저와 친하게 지냈어요. 소연아,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얼굴이 왜 이렇게 피곤해? 괜찮아. 나 체력 좋아. 에이, 무슨 소리야. 오늘 저녁 내가 살게. 제대로 먹어야지. 수진이는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많이 챙겨줬죠. 소연아, 너 정말 대단해. 혼자 이렇게 다 하다니. 뭐가 대단해. 그냥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지. 그게 대단한 거야. 힘들면 가끔은 나한테 기대도 괜찮아. 우리 친구잖아. 수진이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만난 거였죠. 대학 3학년 여름이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어요. 더 많이 벌어야 했습니다. 학교 근처 중국집에 서빙 알바 공고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주저없이 지원했습니다. 사장님은 50대 중반의 다부진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김철수였죠. 여기서 일하려면 빠르게 움직여야 해. 힘들어도 괜찮겠어? 네, 괜찮습니다. 좋아. 내일부터 나와.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쟁반을 들고 뛰어다녀야 했고 손님들은 까다로웠어요. 하지만 돈은 편의점보다 나았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사장님 아들이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김민호였어요. 28살,
저보다 5살 위였죠. 아버지, 저 왔어요. 오, 민호야. 어서 와. 민호는 키가 크고 순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여기서 알바하는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김민호예요. 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수줍음이 많은 사람 같았어요. 그날 이후 민호는 자주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소연 씨는 대학생이에요? 네, 서울대 다니고 있어요. 우와, 대단하네요. 저는 고졸이에요. 지금은 공사장에서 일해요. 그래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근데 돈은 벌어야죠. 나중에 제 가게 하나 차리고 싶어요. 민호의 꿈이 소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았어요. 저도 거창한 꿈은 없었거든요. 그저 평범하게 누구에게 무시받지 않고 사는 게 꿈이었으니까요. 민호와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착했어요.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집까지 바래다 줬고 힘들 때 위로해 줬습니다. 대학 4학년 봄, 민호가 고백했습니다. 소연 씨, 저 소연 씨 좋아해요. 저랑 만나보실래요? 솔직히 사랑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제게 처음으로 따뜻함을 준 남자였어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네, 좋아요.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변함없이 저를 잘 대해줬어요. 가끔 데이트도 했죠. 비싼 곳은 아니었지만 작은 카페나 공원을 걸으며 행복했습니다. 졸업 후 저는 회계법인에 취직했습니다. 초봉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고아원 출신 여자가 이 정도면 대단한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민호는 여전히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모으고 있다고 했죠. 소연아, 나 돈 좀 모으면 우리 결혼하자. 응, 천천히 해도 돼. 결혼. 한 번도 꿈꿔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저에게 가정은 낯선 개념이었거든요. 하지만 민호와라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1년 후 민호가 프로포즈했습니다. 비싼 반지는 아니었지만 진심은 느껴졌어요. 소연아, 나랑 결혼해줘. 행복하게 해줄게. 응, 그래. 우리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자.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제 쪽에서는 고아원 원장 선생님과 수진이만 왔고 민호 쪽에서는 부모님과 친척 몇 명이 전부였죠.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가족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결혼 생활은 처음 6개월까지만 좋았습니다. 민호는 변함없이 착했고 저도 최선을 다해 아내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민호의 음주였죠.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어요. 회식이 있다고 늦게 들어오곤 했죠. 술 냄새가 났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에 3번, 4번. 나중에는 거의 매일이었어요. 민호야, 술 좀 줄여. 건강에 안 좋아. 알았어. 오늘만 마시고 끊을게. 하지만 민호는 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죠. 결혼 1년이 지났을 때 제가 임신했습니다. 기쁘면서도 걱정이었어요. 민호의 음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민호야, 나 임신했어. 진짜? 대박. 민호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죠. 소연아, 아빠가 될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이제 술 끊을게. 저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지키지 못했어요. 임신 3개월째 민호는 새벽 2시에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3개 쾅 닫더니 거실에 쓰러졌죠. 민호야, 괜찮아? 웃기지 마. 너는 내가 괜찮아 보이냐? 무슨 소리야? 돈도 없는데 일은 하기 싫고 다 너 때문이잖아. 네, 내 탓? 그래. 너가 괜히 임신하는 바람에 돈이 배로 들잖아. 민호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술이 문제라고 생각하며 참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소연아, 어제 내가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미안해.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괜찮아. 이해해. 하지만 그 일은 반복되었습니다. 임신 9개월째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민주였어요. 민호의 민자와 자유로운 주인공이 되라는 뜻의 주자를 붙였습니다. 민주는 예쁘게 태어났습니다. 작고 연약했지만 제품에 안겼을 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진짜 가족이 생겼다는 걸요. 민주야, 엄마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그날 밤 저는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눈물이기도 했어요.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죠. 민호는 처음엔 기뻐했습니다. 딸을 안고 환하게 웃었어요. 소연아, 고생했어.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응, 우리 잘 키우자. 그럼 당연하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지출이 급격히 늘었어요. 분유값, 기저귀값, 병원비, 돈이 물새듯 나갔습니다. 저는 출산휴가 3개월 후 복직했습니다. 민주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했죠. 퇴근하면 어린이집에 데리러 가고 집에서는 밤새 육아를 했습니다. 잠은 하루 4시간도 못 잤어요. 민호는 점점 더 술에 의존했습니다. 육아는 전혀 돕지 않았어요. 퇴근하면 술을 마시고 들어왔고 주말에도 술자리가 있다며 나갔죠. 민호야, 오늘 민주 좀 봐줘. 나 너무 피곤해. 나도 피곤해. 일주일 내내 공사장에서 일했다고. 나도 일하고 육아하고 집안일까지 다 하잖아. 너는 엄마잖아. 이 정도도 예상 못하고 애 낳았냐? 너는 모성애가 없냐? 다른 집 엄마들도 다 하는 거야. 이렇게 근성 없는 애인 줄 몰랐다. 친정이 없어서 그런가? 민호의 말에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싸우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았거든요. 민주가 돌이 지났을 때 상황은 더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민호는 새벽 3시에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완전히 만취 상태였죠. 야, 밥. 민호야, 지금 새벽이야. 나 내일 출근도 해야 되는데. 아이씨, 시끄러워. 지금 당장 밥 차려. 민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옆방에서 민주가 깼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죠. 봐, 민주 깼잖아. 조용히 좀 해줘. 뭐? 지금 너까지 나 무시하는 거야? 고아 주제. 그 순간 민호의 손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맞았습니다. 뺨이 화끈거렸고 귀가 멍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민호야.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 소파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민주의 울음소리만이 고요한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났습니다. 소연아, 커피 좀. 응, 어제 내가 뭐 잘못했어? 너 얼굴이 왜 그래? 아니, 아무것도. 민호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억하지 않으려 했는지도 몰라요. 그날 이후 폭력은 반복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민호는 술에 취해 저를 때렸어요. 뺨을 때리거나 밀쳐서 넘어뜨리거나 물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유리컵이 제 옆으로 날아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어요. 파편이 제 팔을 스치며 피가 났죠. 민호야, 제발 그만해. 닥쳐. 네가 잘못해놓고 뭘 그만하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시끄러워. 또 따귀가 날아왔습니다. 저는 울면서 민주를 안았어요. 아기는 무서워서 울고 있었죠. 민주야,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저도 무서웠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었어요. 민주가 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또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심했습니다. 야, 박소연.
너 나 무시하지? 무슨 소리야? 너, 나 공사판에서 막노동한다고 무시하잖아. 내가 모를 것 같지? 어? 그런 적 없어. 너 서울대 나왔다고 은근히 나 무시하는 거 내가 모를 것 같냐고. 그러는 너는 고아잖아. 같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내가 언제 너를 무시했다고 그래. 변명하지 마. 민호가 식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접시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그 소리에 민주가 방에서 나왔죠. 엄마, 민주가 울먹이며 저를 찾았습니다. 저는 얼른 민주를 안았어요. 민주야, 괜찮아. 방에 들어가 있어. 하지만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쟤도 너 닮아서 징징거리기만 하네. 민주는 아무 잘못 없어. 시끄러워. 민호가 제 어깨를 잡고 밀쳤습니다. 저는 민주를 안은 채 벽에 부딪혔어요. 민주가 놀라서 울기 시작했죠. 민호가 또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요. 민주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요. 민주야, 잠깐만 기다려. 저는 민주를 방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마주봤죠. 민호야,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고.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뭐라고? 네가 감히? 민호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피했어요. 그리고 현관으로 뛰어갔죠. 나 경찰 부를 거야. 그래, 불러봐. 어차피 네 편 들어줄 사람 없어.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빼앗으려 했어요. 실랑이 끝에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졌죠. 그날 밤 민호는 결국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저는 민주를 안고 방에 숨어 있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출근하자마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탈출하기로요. 일주일을 준비했습니다. 몰래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고 갈 곳을 알아봤어요. 친구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나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이야, 소연아? 목소리가 왜 그래? 나 민호한테서 도망쳐야 해. 뭐? 무슨 소리야?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수진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소연아, 당장 나와. 우리 집으로 와. 고마워, 수진아.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민호는 역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쓰러졌어요. 새벽 2시, 민호의 코 고는 소리를 확인하고 저는 움직였습니다. 미리 싸둔 가방을 들고 민주를 조용히 깨웠어요. 민주야, 조용히 해야 돼. 알았지? 응, 엄마. 민주는 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우 3살이었지만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날까봐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어디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민주의 손을 꽉 잡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죠. 야, 박소연, 거기서. 민호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1층까지 뛰어내려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서울역으로 빨리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민호가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택시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민주가 제 품에 안겨 물었어요. 엄마, 우리 어디 가? 민주야, 우리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야. 엄마랑 민주만 사는 곳으로. 아빠는? 아빠는 이제 안 만날 거야. 민주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품에 폭 안겨 있었죠. 서울역에 도착해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은 새벽임에도 차를 몰고 나와줬어요. 소연아! 수진아. 수진의 품에 안기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 괜찮을 거야, 소연아.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저는 진짜로 탈출했습니다.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요. 수진의 집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갈 곳을 알아봤어요.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민주와 저에게는 충분했죠.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응, 민주야. 좁지만 우리 집이야. 좋아? 나는 좋아. 민주가 방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에게 안전한 집을 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기 때문에 수입이 없었어요. 급히 일자리를 구해야 했죠. 좋은 학력에 경력도 있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던 건 저의 오만이었어요. 큰 회사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제 사정이 회사 입장에서 부담스럽다고 했고, 작은 회사는 제 학력이 부담스럽다고 거절했습니다. 저는 편의점, 식당, 청소,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 청소 알바를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했어요.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죠. 민주는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서 저렴하게 보낼 수 있었어요. 민주야, 엄마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어린이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응, 엄마. 나 착하게 기다릴게. 우리 민주 최고야.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잠은 하루 3에서 4시간밖에 못 잤어요. 몸은 늘 피곤했고 허리와 다리가 아팠습니다. 한 번은 길에서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과로로 빈혈이 온 거였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119에 신고해줬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과로입니다. 이렇게 계속 무리하시면 큰 병 납니다. 의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좀 더 신경 써야 했어요. 민주를 위해서라도요. 3개월쯤 지났을 때 대형 호텔 근처 한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주방 보조였어요. 설거지부터 재료 손질까지 모든 걸 했죠. 월급은 다른 곳보다 조금 나았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에 주 6일이었어요. 일요일만 쉴 수 있었죠. 주방장은 60대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성격은 까칠했지만 실력만큼은 인정받는 분이었어요. 야, 새로운 사람 파 좀 썰어. 네. 처음엔 손이 느렸습니다. 주방장이 혀를 찼죠. 에이, 그렇게 느리면 언제 다 해. 빨리빨리.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연습했어요. 칼질, 불 조절, 양념 비율 하나하나 배웠죠. 한 달쯤 지나자 주방장이 인정해줬습니다. 야, 너 의외로 손이 빠르네. 이번엔 간단한 요리 해봐. 정말요? 그래, 된장찌개 끓여봐. 저는 최선을 다해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주방장이 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네. 센스가 있어. 그날 이후 저는 단순 보조가 아니라 요리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장은 까칠했지만 실력 있는 사람은 인정해주는 스타일이었거든요. 1년이 지나자 저는 부주방장이 되었습니다. 월급도 올랐어요. 처음으로 여유가 생겼죠. 민주야, 오늘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와, 엄마 요리 최고야. 민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 모든 고생이 잊혔어요. 민주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공부도 잘했어요. 저를 닮았는지 성적이 늘 상위권이었죠. 엄마, 나 오늘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 우와, 우리 민주 대단한데? 선생님이 칭찬해줬어.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셨어. 민주는 뭐가 되고 싶은데? 나는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민주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강한 사람. 제가 강해 보였나 봅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매일 무너질 것 같았어요. 다만 민주 앞에서만큼은 강한 척했죠.
민주야, 엄마는 민주가 행복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 강함은 그 다음이야. 응, 나도 행복할게. 민주는 밝은 아이로 자라줬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만큼은 충분히 주려고 노력했어요. 중학교 때는 공부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저처럼 장학금을 받아서 좋은 고등학교에 가겠다고 했죠. 엄마, 나 외국어 고등학교 가고 싶어. 외고? 거기 엄청 공부 잘하는 애들만 가는 거 아니야? 나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 엄마도 서울대 갔잖아. 그래, 우리 민주면 충분히 할 수 있지. 민주는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같이 깨어 있었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지만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고 생각했죠.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민주는 외국어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역시 장학생이었어요. 엄마, 합격했어. 잘했어. 정말 고생했어. 우리는 껴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엄마, 나 열심히 할게. 엄마 고생 헛되지 않게 할게. 민주야,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민주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제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일하던 식당 주방장이 은퇴를 하신 거예요. 소연아,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못하겠다. 너 이 식당 인수할 생각 없니? 저요? 하지만 돈이... 내가 반의 반값으로 넘겨줄게. 너 실력 아까워서 그러는 거야. 생각해봐.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회였어요.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할 순 없었죠. 수진에게 상담했습니다. 수진아, 나 식당 인수하려고 하는데. 좋은 기회 아니야? 근데 돈이 부족해. 대출받아야 할 것 같아.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 정도. 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소연아, 내가 빌려줄게. 뭐? 안 돼. 그건 너무 큰 돈이야. 괜찮아. 너라면 잘할 거야. 이자도 안 받을 테니까 천천히 갚아. 수진아. 우리 친구잖아. 너 성공하는 거 보고 싶어. 수진의 도움으로 식당을 인수했습니다. 작은 한식당이었지만 제 것이었어요. 처음으로 사업자가 된 거였죠.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소연이네 집밥이라고요. 엄마, 간판 멋있다. 그치? 우리 민주 이름도 넣을까? 에이, 창피해. 민주가 웃었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식당은 잘 됐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했고 맛도 좋았거든요. 단골 손님이 늘어났고 입소문도 났죠. 5년 만에 수진에게 빌린 돈을 다 갚았습니다. 수진아, 여기 돈 다 갚았어. 벌써? 대단하다, 소연아. 다 너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원금에서 조금 더 넣었어. 나 믿어줘서 정말 고마워. 나도 기뻐. 너가 성공하는 거 보니까 내가 다 뿌듯해. 민주는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였어요. 제 전공과 같았죠.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이름은 강현우였습니다. 엄마,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 민주가 어느 날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강현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우는 예의 바르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주를 대하는 태도도 따뜻했어요. 두 사람은 2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겠다고 했죠. 엄마, 나 현우 오빠랑 결혼하려고. 정말? 엄마는 좋아. 현우 씨 좋은 사람 같더라. 고마워, 엄마.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현우의 집안이었어요. 현우의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그룹이었죠. 저는 놀랐어요. 민주야, 그 집이 그렇게 큰 집이었어? 응, 엄마. 나도 나중에 알았어. 현우 오빠가 처음엔 말 안 했거든. 괜찮겠니? 우리는 가진 게 없는데. 엄마, 그런 거 상관없어.
현우 오빠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걱정이 됐습니다. 재벌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강 회장 댁의 저택에 초대받았어요. 엄청나게 큰 집이었습니다. 현관부터 압도됐죠. 어서 오세요. 집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로 안내받았는데 그 넓이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저는 현우 어머니 이정희입니다. 현우의 어머니는 우아하고 품위 있는 분이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현우의 어머니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혹시라도 민주가 이런 집에 시집가서 무시당하면서 살까봐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노파심에 현우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저는 고아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주는 제 하나밖에 없는 딸이자 가족이에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민주의 배경이 마음에 안 차신다면 말씀해 주세요. 민주는 제가 단념시키겠습니다. 민주 어머님, 저 민주 좋아해요. 민주 덕분에 제 아들이 웃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행복해 보여요. 어릴 때도 잘 웃지 않는 아이였어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민주한테 아주 고마워하고 있답니다. 게다가 이렇게 훌륭하신 어머님 밑에서 자랐는데 제가 왜 마음에 안 차겠어요? 민주는 저희한테 과분한 아이예요. 저는 감격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어머니, 저는 민주를 사랑합니다. 그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고맙다, 현우야. 일주일 후 현우의 아버지 강 회장이 제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서 오세요, 회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앉으세요. 강 회장은 60대 중반의 카리스마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이 식당을 직접 운영하신다고요? 네, 5년 전부터요. 음식 맛이 좋던데요. 제가 먹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우리 집안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네, 하지만 현우가 민주 양을 정말 사랑하더군요. 그리고 민주 양도 훌륭한 여성입니다. 무엇보다 강 회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같은 어머니가 키운 딸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 고생 많이 하셨죠? 혼자 딸 키우면서요. 네, 하지만 민주가 워낙 착해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겸손하시네요. 실례지만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결혼 허락하겠습니다. 민주 양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우리 집안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가족으로요.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강 회장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가족이라는 게 뭔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민주의 결혼식은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왔어요. 재벌가의 결혼식답게 화려했죠. 저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수진이 골라준 고급 한복이었어요. 소연아, 정말 멋있어. 고마워, 수진아. 너가 없었으면 오늘 이 자리 없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다 너 노력 덕분이지. 결혼식장에 들어섰을 때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어색했지만 당당히 걸었어요. 민주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민주야. 엄마 울지 마. 나 행복해. 그래, 알아. 엄마도 행복해. 식이 끝나고 강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사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이제 가족입니다. 편하게 지내시죠. 감사합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가족이 되었다는 걸요. 결혼식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어요. 식당 일을 하고 가끔 민준의 집에 놀러 갔죠.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었어요. 30주년 동창회에 초대합니다. 30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지옥 같던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30년이나 지났다니요. 처음엔 버리려고 했습니다. 다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진태, 지연, 저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요. 하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아직도 그들이 무서운 걸까?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달랐으니까요. 민주에게 물어봤습니다. 민주야, 엄마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 왔는데 갈까? 엄마 고등학교 친구들? 가봐, 엄마. 오랜만에 만나면 좋잖아. 근데 엄마를 괴롭혔던 애들이거든. 그럼 더 가야지. 엄마가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 보여줘야지. 민주의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 맞아요. 이제는 당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 갈게. 동창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30년 전 그날들이 떠올랐거든요. 김치 국물이 머리 위로 쏟아지던 날. 바닥에 떨어진 김치를 먹으라던 진태의 비웃음.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교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올라왔어요.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여전히 그때처럼 거만할까? 다음 날 아침 옷을 골랐습니다. 너무 화려하면 이상할 것 같고 너무 수수하면 또 무시당할 것 같았어요. 결국 단정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민주가 선물해준 명품 가방도 들었죠. 엄마, 멋있어. 그래? 너무 튀지 않아? 딱 좋아. 자신감 있게 다녀와. 알았어, 우리 딸. 식당 문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이제 달라. 그렇게 되뇌었죠. 동창회 장소는 시내 중심가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많은 사람이 와 있었어요. 저기 걔 아니야? 누구? 박소연 아니야?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오랜만이네, 다들. 어머, 진짜 소연이네. 오랜만이야. 김지연이 다가왔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예전보다 살이 쪘고 화장이 짙었죠. 그래, 오랜만이야. 너 뭐하고 지내? 결혼은 했어? 응, 했다가 이혼했어. 지금은 식당 운영하고 있어. 아, 식당? 아직도 그런 일 하는구나. 지연의 말투에 얕잡아 보는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변하지 않았네요. 너는 뭐 해? 나? 나는 남편이 사업 좀 해. 빌딩도 있고 그래. 자랑하고 싶은 게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게 누구야? 우리 반 거지 소연이 아니야? 박진태였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목소리는 그대로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진태야. 하하하. 야, 진짜 오랜만이다. 너 지금 뭐해? 식당 해. 식당? 하하하. 그래, 너 주제에 딱이네. 야, 식당 아줌마도 되고 많이 컸다? 진태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어요. 너는 뭐 하는데? 나? 나 회사 다니지. 우리 아버지 회사. 부사장이야. 진태는 여전히 거만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았어요. 동창회는 계속됐습니다. 술이 돌기 시작했고 분위기도 시끄러워졌어요. 진태가 술에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행동도 거칠어졌죠. 야, 다들 박소연 기억나지? 고등학교 때 거지였잖아. 맞아. 뭐하고 지내나 가끔 궁금했는데. 김치 국물 뒤집어 쓰던 거 기억나?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제 과거를 비웃는 거였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야, 소연아, 그때 생각 안 나?
진태가 소주병을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진태야, 그만해. 왜 추억 얘기하는데? 그때 이랬잖아. 순간 진태가 소주를 제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차갑고 매운 액체가 머리부터 얼굴, 옷까지 적셨어요. 30년 전 그날처럼요. 하하하하. 대박. 얘 표정 봐. 식당 아줌마. 이 아줌마 드라마 많이 봤네. 뭐 이렇게 입고 이런 가방 들고 동창회 나타나면 우리가 기죽어서 너한테 사과라도 할 줄 알았어?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몇몇은 핸드폰으로 찍기까지 했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30년 전과 달랐습니다. 이번엔 울지 않았어요. 너희는 아직도 그때에 머물러 있구나.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진태가 웃음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어요. 뭐? 30년이 지났는데도 너희는 여전히 고등학생 때 그대로야. 불쌍하다. 뭐라고? 거지년이? 진태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레스토랑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낮고 단호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문 쪽을 돌아봤어요. 강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제 사위였죠. 명품 수트를 입고 카리스마 있게 서 있었어요. 현우야. 어머니, 제가 늦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현우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줬습니다. 그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저 사람. 지연이 수군거렸습니다. 현우의 얼굴을 알아본 거였죠. 진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이사님? 진태 부장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그게 동창회가 있어서. 그렇군요. 그런데 방금 제 장모님께 소주를 부은 사람이 당신입니까? 순간 레스토랑이 얼어붙었습니다. 진태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장모님? 네, 제 아내 박민주의 어머니이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주? 그 대기업 본부장 강현우의 아내? 헐, 그럼 소연이가 그 집안 사돈이라고? 대박. 진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진태가 다니는 회사이자 진태 아버지 회사의 최대 거래처가 현우의 회사였으니까요. 부사장님, 회사에서는 항상 점잖으신 분이 이런 분이신 줄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봤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 장모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진태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전 저에게 무릎을 꿇으라던 그 사람이요. 저는 천천히 소주병을 집어들고 무릎을 꿇고 있는 진태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하다, 소연아. 그때는 우리 다 어렸잖아. 저는 소주병을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똑똑. 첫 방울이 진태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투명한 소주가 진태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의 얼굴을, 목을, 비싼 양복을 적시며 흘러내렸죠. 이제야 무릎을 꿇는구나. 그때의 나는 그런 선택조차 할 수 없었는데 텅 빈 소주병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레스토랑이 숨소리마저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진태야, 30년 전 기억나? 내가 내 머리에 김치 국물을 부었던 그날? 소연아, 미안해. 그날 너는 웃었어. 여기 있는 모두가 웃었어. 나는 울었지. 저는 진태를 내려다봤습니다. 인생 참 재밌지 않니? 드라마보다 더. 정말 미안해. 제발.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너 용서할 생각 없으니까. 그때 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저희는 할 말이 많을 것 같네요. 사장님, 제발.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동창생들을 둘러봤습니다.
너희들 30년 동안 뭐 했니?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남을 깔보고 과거에 집착하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어.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너희가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야. 아무것도 성장하지 못한 채 여기 머물러 있잖아. 현우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그래, 가자. 문으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복수도 하지 않아.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스스로 벌을 받고 있으니까.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30년 만에 끝났습니다. 제 안에 그 소녀가 드디어 자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현우의 차에 탔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제가 너무 늦게 온 것 같습니다. 민주가 걱정돼서 가보라고 했거든요. 민주가? 네, 동창회 가신다고 하셔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주가 저를 지켜주려 했던 거였어요. 고마워, 현우야. 내가 우리 사위여서 정말 다행이야. 어머니야말로 저희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제가 한 행동이 옳았을까? 현우야, 내가 너무했을까? 아닙니다,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 현우가 차를 세우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복수한 게 아닙니다. 그냥 존엄을 되찾으신 거예요. 존엄? 네, 30년 전 빼앗긴 존엄을 말입니다. 어머니는 그걸 되찾으셨을 뿐이에요. 현우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현우야. 그리고 어머니, 응? 벌써 너무했다며 자책하시면 안 되죠.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예요. 제발 죽여달라고 무릎 꿇고 빌게 만들 거예요. 현우야, 괜히 나 때문에 회사랑 관련된 사람이면 너가 곤란해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원래 그 회사는 품질도 안 좋고 납기도 자주 어겼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리하면 되겠네요. 정말? 네, 순전히 사업상 판단입니다. 어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현우가 저를 위해 결정한 거라는 걸요. 현우야, 네, 어머니. 민주를 잘 부탁해. 제가 부탁드려야죠.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주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우리 딸 덕분에. 현우 오빠한테 다 들었어요. 엄마가 정말 멋있게 하셨다면서요? 그랬나? 나도 잘 기억 안 나네. 민주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응, 끝났어. 정말로 끝났어. 우리는 안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지연이었습니다. 소연아, 나 지연이야. 무슨 일이야? 어제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심했어. 지금 와서 사과? 나도 사실 힘들었어. 결혼 생활도 안 좋고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빚이 많아. 그래서?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고등학교 때도 어제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아, 나는 너를 용서할 생각 없어.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앞으로 잘 살기를 바랄게. 소연아.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난 너희와의 과거를 끝내고 싶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다른 동창이었습니다. 소연아, 나 민수야. 기억나? 응,
기억나. 어제 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방관한 것도 잘못이었어. 이제 와서 그걸 깨달았어? 늦었지만 미안해. 그리고 축하해. 너가 이렇게 성공한 거. 고마워. 하지만 나는 과거를 정리하고 싶어. 미안하지만 연락하지 마. 3번째, 4번째,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모두 사과하고 축하하고 다시 친하게 지내자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으니까요. 마지막 전화는 진태의 아내였습니다. 사모님, 저는 진태 씨 와이프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남편이 어제 이후로 계속 울고 있어요. 회사도 망했고 모든 게 무너졌대요. 그래서 나한테 왜 전화한 거죠? 한 번만 용서해 주실 수 없나요? 저희 아이들도 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부인, 미안하지만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30년 전 당신 남편이 저한테 한 짓을 아세요? 그건 저는 김치 국물을 뒤집어 쓰고 돌을 맞고 매일 거지라고 불렸어요. 당신 남편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왜 용서해야 하죠? 당신 남편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도요. 당신 남편 회사가 망할 위기라는 건 제 사위가 결정한 거예요. 사업상 판단이었대요. 저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부인, 힘드시겠지만 이건 당신 남편이 자초한 일이에요. 저한테 용서를 구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결정이 옳다고 믿었어요. 저녁에 민주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전화 많이 받으셨죠? 응, 어떻게 알았어? 소문 엄청 빠르더라. 동창회 일이 SNS에도 올라왔대요. 뭐? 걱정 마세요. 엄마 편 드는 댓글이 훨씬 많아요. 다들 엄마가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민주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동창회 이야기가 온라인에 퍼져 있었어요. 재벌 사돈이 학창시절 괴롭힌 동창에게 복수했다.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복수지. 잘했다. 나도 저러고 싶다. 가해자들은 반성 안 하더니 꼴 좋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용서하는 게 더 멋있는데.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후회돼요? 아니, 후회 안 해. 나는 내 존엄을 되찾은 거야. 맞아요. 엄마는 잘하신 거예요. 민주야. 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너무했다고 생각해?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엄마가 소주를 부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30년 전에 뿌린 씨앗을 거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엄마, 이제 진짜 끝난 거죠? 더 이상 그 사람들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응, 끝났어. 이제는 앞만 보고 살 거야. 민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주야.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과거를 정리했다. 30년간 나를 괴롭혔던 기억들을 떨쳐냈다. 쉽지 않았다.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다. 이제는 정말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일주일 후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태가 다니던 회사가 현우의 회사와의 계약을 이루면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결국 부도가 났고 자신의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진태는 직장도 잃었고 가족도 잃었죠. 모든 일이 진태가 했던 행동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진태의 아버지가 진태와 연을 끊었어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기쁘지는 않았어요.
그저 인과응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을 만났습니다. 소연아, 소식 들었어? 응, 들었어. 어때? 기분이? 글쎄, 별로 안 좋아.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게 정상이야. 넌 이미 그 사람을 떠나보낸 거야. 그런가? 그럼 진짜 복수는 상대가 망하는 걸 보며 기뻐하는 게 아니야. 상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질 때까지 성장하는 거지. 수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항상 옆에 있어줘서. 당연하지. 우리 평생 친구잖아. 한 달 후 진태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소연아, 너에게 편지를 쓴다. 전화나 만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나는 모든 걸 잃었다. 직장, 돈, 가족, 자존심 다 잃었다. 그리고 매일 생각한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를. 30년 전 나는 어린 너가 울며 화장실로 뛰어가는 걸 보고 웃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잔인한 인간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다. 그럴 자격도 없다는 걸 안다. 다만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 너는 강한 사람이다. 존경한다. 편지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용서할까? 아니, 할 수 없었어요. 상처가 너무 깊었으니까요. 하지만 증오도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서랍에는 넣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동창회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어요. 식당은 계속 잘 됐고 민준의 가족도 행복했습니다. 모든 게 평화로웠죠. 어느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혹시 자서전을 쓸 생각 없으세요? 자서전이요? 네, 사장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제 인생을 책으로 낸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민주가 격려해줬습니다. 엄마, 해봐요. 엄마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엄마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있잖아요. 결국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과거를 돌아보며 글을 썼습니다.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펜을 놓기도 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완성했죠. 출간 전날 밤 민주가 물었습니다. 엄마, 무섭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엄마 이야기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무섭지. 하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아. 내 과거가 창피한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니까. 맞아요. 엄마는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출간 후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감동의 후기를 남겨줬어요. 이 책을 읽고 포기하려던 꿈을 다시 꾸게 됐습니다. 저도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 책이 큰 위로가 됐어요. 딸에게 꼭 읽히고 싶은 책입니다. 독자들의 반응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책이 나온 후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첫 강연은 대학교에서였습니다.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연입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부모님 없이 자랐고 고등학교 때는 심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김치국물을 뒤집어 쓰고 거지라고 불렸죠. 몇몇 학생들이 울먹이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부했고 대학에 갔고 혼자서 딸을 키웠어요. 하루 3시간씩 자면서 3가지 알바를 하면서 말이죠. 지금 저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딸은 행복하게 결혼했고 손녀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강연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질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괴롭혔던 사람들을 용서하셨나요? 아니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놀랐어요. 하지만 원망도 하지 않아요. 내가 잘 사는 거, 그게 진짜 복수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을 만큼 행복하게 사는 것이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동창회에서 소주를 부은 건요? 그건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존엄을 되찾는 행동이었어요. 30년 전 빼앗긴 존엄을 되찾은 거죠. 후회하지 않아요. 강연 후 많은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저도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배님, 가난해서 창피한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학생들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 고통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니요. 그날 이후로 강연 요청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기업체. 저는 가능한 한 많이 수락했어요. 제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책이 나온 후 지연이 찾아왔습니다. 책을 들고 있었어요. 소연아, 책 읽었어. 그래? 나 정말 몰랐어. 너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지연이 울었습니다. 미안해, 소연아. 정말 미안해. 아무리 사과해도 부족하지만. 지연아, 이제 그만해. 과거는 과거야. 너 지금 열심히 살고 있잖아. 그걸로 됐어. 지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소연아. 기회 줘서. 앞으로는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고 열심히 살아.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럴게. 꼭 그럴게. 그리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진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연아,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 무슨 일인데? 그냥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싶어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진태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척해졌지만 표정은 평온해 보였어요. 잘 지냈어? 응, 뭐 그럭저럭. 너는? 나는 암이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 췌장암 말기래. 6개월 정도 남았다고. 진태야. 괜찮아. 어차피 내 인생 망했으니까 이렇게 끝나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런 말 하지 마. 소연아, 나 죽기 전에 너한테 꼭 말하고 싶었어. 정말 미안하다고. 진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등학교 때 내가 너한테 한 짓들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어. 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진태야. 용서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진태야, 나는 너를 용서 못해.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 알아.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살았다는 건 알겠어. 그걸로 됐어. 고마워, 소연아. 남은 시간 의미 있게 보내. 가족들이랑 잘 지내고. 그럴게. 그리고 소연아. 응?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존경해. 그게 진태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3개월 후 진태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장례식에 갔습니다. 진태의 아내와 아이들이 울고 있었죠. 소연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소연 씨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소연 씨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진심으로 반성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진태의 영정 사진을 보며 향을 올렸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미움, 연민, 슬픔. 하지만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편히 쉬어, 진태야. 그해 겨울 고아원 원장님이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원장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많이 쇠약해지셨더군요. 원장님. 소연아, 왔구나. 네, 왔습니다. 원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차갑고 약한 손이었어요. 소연아, 넌 정말 잘 자라줬어. 선생님이 너무 자랑스럽다. 원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너의 힘이야. 넌 강한 아이였어. 원장님, 소연아,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고아원 아이들 계속 돌봐줘. 너가 그들의 희망이야. 걱정 마세요. 꼭 그렇게 할게요. 고맙다, 소연아. 원장님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장례식에는 수백 명의 졸업생들이 왔습니다. 모두 원장님의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었죠. 원장님,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 원장님은 제게 가족을 가르쳐 주신 분이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원장님이 돌아가신 후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고아원을 짓기로요. 민주야, 엄마 고아원 하나 짓고 싶어. 정말요? 좋아요. 원장님의 뜻을 이어가고 싶어. 저도 도와줄게요, 엄마. 강 회장과 현우도 동참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건물 짓는 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마워. 1년 후 소연보육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최신 시설의 넓은 공간이었어요. 50명의 아이들을 받았습니다. 모두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었죠. 애들아, 여기가 너희 집이야. 편하게 지내. 아이들이 신기한 듯 둘러봤습니다. 사장님, 정말 여기서 살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그리고 사장님 말고 원장님이라고 불러. 네, 원장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보육원에 가득 찼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세월은 흘러 어느덧 민주도 엄마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민주네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따뜻한 저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민주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된장찌개 끓였어요. 엄마한테 배운 레시피로요. 우리 민주 대단한데?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민주, 현우, 손녀, 그리고 막내 손주까지 모두 모여 앉았죠. 자, 다 같이 먹자. 잘 먹겠습니다. 숟가락을 들며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김치 국물을 뒤집어 쓰던 그 소녀가 지금은 따뜻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다고요. 남편에게 맞으면서도 딸을 안고 도망쳤던 그 여자가 지금은 평범하게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고요. 하루 3시간씩 자며 3가지 알바를 뛰던 그 여자가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이자 존경받는 사회사업가가 되었다고요. 할머니, 왜 웃으세요? 손녀가 물었습니다. 응? 그냥 행복해서. 저도 할머니 때문에 행복해요. 나도 너희 때문에 행복해. 그날 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로 내 인생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가난했고, 괴롭힘 당했고, 폭력에 시달렸고, 혼자서 아이를 키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나는 행복하다. 사랑하는 딸과 사위가 있고, 예쁜 손주들이 있고, 도와줄 보육원 아이들이 있다. 내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미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 복수는 잘 사는 것이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수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다. 그들이 나를 거지년이라 불렀을 때 나는 울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웃는다. 왜냐하면 나는 이겼으니까. 인생이라는 긴 경주에서 나는 결승선을 넘었으니까. 내가 그날 동창회에서 소주를 부은 이유? 그들이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나는 변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더 이상 그때의 박소연이 아니다. 나는 강하고 성공했고 행복한 박소연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달콤한 복수였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보육원 아이들을 만날 거고 식당 일도 볼 거고 손주들과 놀아줄 거였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였죠. 바로 이게 제가 꿈꾸던 삶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나를 괴롭혔던 친구들아, 고마워. 너희는 나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 너희가 나를 거지라고 불렀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 나는 여기 있어. 행복하게. 이게 내 복수야. 잘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달콤한 복수였어.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행복하게.